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한밤중, 한적하고 조용해야 할 조선의 한 고을의 낌새가 수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서 찾아라! 어명을 받들어 역도들을 모조리 추포하여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라. 달빛이 휘영청하여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씨의 어느 가을밤날, 대궐 같은 50간 기와집에 들이닥친 관졸들이 집안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쑥대밭으로 만드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서슬퍼런 고함 소리에 맞춰 집안 곳곳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번뜩이는 횃불이 마치 추수전 경작해둔 논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처럼 일렁이니 필시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듯 보였지요. 여기저기서 관졸들의 냉병기들이 요동치는 소리와 집안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큰 폭풍이 휘몰아친 이후 소란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요. 천지가 요동치던 집안은 이제 조용해져 그 정막이 되려 소름 돋을 정도로 기이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자, 모두들 잘 들어라! 영모의 우두머리가 기거하던 곳이니 이곳에 기거했던 모든 식솔들을 모조리 멸하고 참아라. 이것은 바로 혼란하던 사화에 휩쓸려 대역죄인으로 내몰린 권대감댁 대궐에서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가족이 몰살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권대감댁에 몸담은 지 오래인 충직한 집사 한 명이 집에서 도망치기 전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권대감의 12살 난 막내딸을 지금은 쓰지 않고 버려둔 외곽체의 페부억 아궁이 속에 감추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단코 이 아궁이서 한 발짝도 나오시면 아니 되십니다. 반드시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마시고 꼭꼭 숨어 계셔요. 난리통에 잔뜩 겁에 질린 아씨의 얼굴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집사는 그녀가 숨어있는 아궁이 입구에 불마개를 닫고는 지푸라기로 덮어 감춘 뒤 자신도 뒷문을 통해 재빠르게 피신했지요. 주랭랑도 치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고 있음이 더욱 놀랍도다. 덕분에 찾는 수고를 덜었구만. 그래, 대역죄인은 어명에 따라 사약을 받으라. 참으로 원통하구나. 모함에 휘말려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을 내 눈으로 지켜보지 못하고 물러나야 하다니 분한 마음에 내 죽음조차 흙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도다. 이 나라를 위하여 뜻을 펼쳐 대업을 이루지 못한 채 이 분함을 가지고 저승의 문턱을 밟으려니 그것이 못내 안타깝기만 하구나. 나의 식솔들에게 면이 서지 않아 차마 볼낯이 없으니 이안할 따름이다. 군졸들에게 둘러싸여 만신창이의 몰골이 된 권대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침통하기 그지없는 표정이 되어 울분을 토하고는 사약을 받아 마셨고 각혈과 동시에 꼬꾸라지며 그렇게 허망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기둥이 순식간에 바스라지고 권대감댁 부인과 세 아들을 위시한 일가족들도 모두 멸문지화의 희생양으로 휩쓸리고 말았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선택에 몸을 던지거나 억울한 마음에 분노하며 군졸들에게 항거하다 냉병기의 끝에 처참히 희생되거나 혹은 몰락노비의 신분으로 강등당해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이봐, 아직도 못 찾았는가? 한시바삐 그 계집을 찾아내 끌고 가야 한단 말일세. 자네도 똑똑히 알지? 이 집 딸이 제일 노다지란 말여. 아, 글쎄 말이야. 요 맹랑한 조그만 것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버렸단 말인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만. 평소 소문이 무성하도록 영특하고 어여뻤던 대감댁 막내 여식을 사로잡게 되면 꽤나 후한 값을 쳐주려는 자들이 널려 있었기에 노비의 신분으로 격화된 그녀를 색주집에 넘겨 한몫 단단히 잡으려는 관졸들이 콧김을 뿜어내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이잡듯 샅샅이 뒤졌지만 막내딸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 수 없다.
대역죄인의 집안 재물을 모두 환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키고 집에는 불을 놓거라. 추포관의 명이 떨어지자 관졸들은 마치 분풀이를 하듯 폐허가 된 권대감댁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길은 하늘 끝까지 닿을 기세로 무섭도록 타고 올라 침리 밖도 마치 대나처럼 밝아지며 흡사 권대감의 비통함이 하늘을 향해 승천하듯 홍염의 불길이 섬뜩하게 일렁였습니다. 추적추적 구슬픈 비가 쏟아지던 이튿날 밤, 잿더미로 변한 채 터만 남아 아직도 군데군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대감댁 대궐은 예전의 위세라고는 온데간데 없는 흉측한 꼬락선이었습니다. 아씨, 세상에나 아씨.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 을씨년스럽게 남아있는 집터의 잿더미 근처로 한 초조한 기색의 그림자가 나타났나 싶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권대감댁 막내딸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화를 입기 전 아씨를 숨긴 후 가까스로 도망쳤던 집사였습니다. 그는 잿더미에서 패부엌이 위치했던 자리를 찾아서는 덮어놓았던 아궁이 마개를 열어젖혔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흉물스러운 대궐의 터에서 자신이 목숨만은 반드시 살리려 했던 아씨가 혹여나 화마에 휩싸여 잘못되지는 않았을지 걱정되는 통에 그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외쳤지요. 아씨, 무사하십니까? 소인, 대감마님 댁에 불까지 놓아버릴 줄은 몰랐기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어찌 이리도 잔악하고 무지막지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 대감마님께서 영모에 가담했다니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집사 할아범, 나는 괜찮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해. 집사의 목소리를 듣자 아궁이 속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쥐죽은 듯 숨어있던 대감댁의 막내딸이 온몸에 새까맣게 검댕을 뒤집어 쓴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나왔지요. 아궁이 속의 재와 클벽 덕분으로 격렬했던 화마의 홍염이 내뿜는 열기가 차단되어 막내딸은 아주 경미한 화상과 찰과상의 정도만 입은 상태로 천만다행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씨, 참말로 신령님, 용왕님, 상계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하늘이 도와주셔서 이리 무사하셨습니다, 아씨. 큰 탈 없이 부엌, 아궁이 속에서 막내 여식이 기어나오는 것을 본 집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그녀를 부축했어요. 변고를 당했음에도 어쩐지 너무도 침착하고 차분했던 막내딸의 모습은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람보다 오히려 집사가 더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검댕을 뒤집어 쓴 모양새가 몹시도 처연하고 우스꽝스러웠지만 어린 막내딸의 눈에는 슬픔이나 공포로 잠식된 눈물 대신 섬뜩하리만치 흉흉한 분노의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지난날 행복한 시간만 보내던 화목한 집안의 귀염둥이 막내딸에서 하루아침에 식솔과 거처를 모두 잃고 혈혈단신의 팔자를 얻고 말았으니 그녀의 가녀리고 작은 몸에서는 마치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하였지요. 아씨, 비통한 그 마음, 소인이 헤아릴 수조차 없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곳을 피하고 몸부터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곳은 언제 관졸들이 다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 자, 어서 몸을 피하고 보시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집사가 깜짝 놀라며 혹여나 관졸들이 다시 찾아올까 잔뜩 경계심이 서린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본 뒤 재빨리 그녀를 업어들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았어요. 조정 곳곳은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어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신하들을 통솔하여 국정을 돌봐야 할 임금은 쇠약해 허구한 날 병상에 누워있기 바빴으니
나라의 기강은 해이해져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전인수의 심보와 혹세무민의 정신이 결합하여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지옥도였지요. 관리들이 앞다투어 매관매직에 앞장서 형편없는 자들이 너도 나도 벼슬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요.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망조가 든 나라에 대한 참담함에 지쳐 포기하고 있을 때 혈혈단신으로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바로잡아 보기 위해 발버둥치던 참된 충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국운을 위해 큰 뜻을 품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으나 차마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자신과 일족이 역도로 몰려 멸문당하고 말았지요. 바로 권대감의 중마고이자 대의 동지이던 민대감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우애를 다진 친우의 사이였기에 민대감의 3대 독자 외아들과 권대감의 막내딸을 정약자로 점지해두었을 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두 대감은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침몰해가는 국운을 바로 세울 국리를 거듭했지요. 장고 끝에 허약하고 줏대가 부족한 현 임금을 퇴위시키고 대를 위한 판단이 분명하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세자를 옥자에 추대하여 멍청한 임금을 꼭두각시 삼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곡간을 불리는 일에만 눈이 멀어 있던 대감 판서들을 모조리 숙청시켜 몰아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결사의 날이 밝아왔소이다. 다들 각오들은 되셨겠지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역시 이러한 강경책을 꺼내들고 싶지는 않았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소? 허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것만이 도탄과 망조에 빠져 침몰하고 있는 이 나라 조선을 되살릴 유일한 길인 것이오. 모두들 유념하시어 각별히들 입조심하시길 바라오. 나는 나 자신이 구국의 영웅도 나라를 위한 열사도 아니라 생각하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사 역시 력도로 몰려 지엄하신 주상전하의 철퇴를 맞아도 변명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어.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둘러보시오. 자신의 배만 채우기 급급한 관리들, 백성들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자들. 이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세력들이 바로 이 혼란을 틈타 혹세무민을 일삼고 마치 자신들이 정의인양 선동하고 있는 세력들이라 할 수 있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오. 이대로 좌시했다가는 이 땅은 멸망하고 오랑캐들이 들끓는 지옥과도 다름이 없어질 것이 자명하오. 이는 조선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이렇듯 권대감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까지 일사천리로 모아 거사를 도모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대대적인 거사의 3일 전 철석같이 믿고 있던 민대감이 그만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민대감은 그 길로 반대 세력에 흘러들어 권대감의 계획을 모조리 밀고 하였고 그로 인해 권대감은 꼼짝없이 역도의 우두머리가 되어 처분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권대감 휘하의 식솔들이 참변을 당하고 가문은 능지처참의 길을 걸었으며 대궐은 불에 타 흔적조차 사라지는 일련의 숙청이 끝났어요. 그날 집사의 도움으로 부엌 아궁이 속에 숨어 있었던 막내 여식은 이후로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행방불명된 채 흘러간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틀의 세상은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었지요. 변함없이 위태로웠고 썩어 있었으며 또한 혼탁했습니다. 영모를 조기에 처단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대감은 도승지의 자리에 올랐고 그렇게 권력을 잡게 된 민대감은 병상에 누워있는 왕을 제 꼭두각시처럼 부리며 온 나라를 주무르고 있었지요. 이를 견제할 세력들은 모두 권대감과 함께 조정해서 자취를 감추었으니 얼마나 제 세상이었을까요? 그런 민대감이 권력을 잡은 이후로 조정의 부정부패는 더욱 악랄해져 이제는 손쓸 방도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란한 시기에 시간을 등에 업고
민대감의 3대 독자가 장성하여 벼슬길에 오를 나이가 되었어요. 민대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제 아들에게 충청감사 자리를 내려 충청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지요. 간신들을 통솔하며 왕마저 꼭두각시로 쓰고 있는 도승지 민대감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단 하나. 권대감의 가문을 멸문지화 내려 했던 목표와는 다르게 그의 막내 여식이 생사도 모른 채 잠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명주를 부지하긴 힘들었겠으나 뒤가 찜찜한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한편 자신의 옛 정약자인 권대감 댁 막내 여식이 생사가 불투명한 것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이 장성한 채 아비의 어두운 면을 보고 자라 그대로 빼다 박은 아들이 어찌 밝을 수가요. 그렇게 새로 부임하게 된 젊은 충청감사 태덕은 나란 일에 하등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주색 잡기에만 몰두하여 관청의 곳간을 탕진해 매일같이 흥청망청의 연회를 열어대며 방탕하게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태덕이 제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충청감사로 부임한 이후로 이 지역의 백성들은 고충이 나날이 심해져 급기야 고을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화적대가 되기까지 했지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이 잔잔히 일렁이는 강물에 반사되어 또 하나의 달이 뜬 어느 날 떠들썩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용강루 정자에서는 흥이 질펀하게 녹아내리는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잔 속에 들어와 있는 밝은 달을 안주 삼아 서로의 손에서 술을 나눠 바쁘게 돌아가는 통에 주지웅님이 따로 없을 정도의 연회였지요. 나라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도승지의 아들이자 젊은 충청감사 민태덕에게 수많은 벼슬아치들이 아부하며 굽신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덕의 관심은 곰팡내 나는 재미없는 정쟁 이야기만 하고 있던 악질 벼슬아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로지 제 눈앞의 기녀 단월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더랬지요. 그녀는 가장 유명한 기방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불리우는 설춘관에 새로 나타난 빼어난 기녀로 아무도 그녀의 과거나 그녀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빈밀에 쌓여있는 특출난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충청감사 태덕이 부임하는 시기와 엇비슷하게 설중관으로 흘러들었고 또한 태덕이 부임하는 그 순간부터 아찔한 솜씨의 감으로 태덕의 혼을 쏙 빼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간신의 우두머리인 아비덕으로 나이에 비해 방탕한 세월을 즐겨온 역사가 깊었던 태덕이었음에도 이 단월이 지닌 재색과 학식만큼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재원은 없었습니다. 태덕은 충청감사의 채통도 잊을 정도로 설중관의 단골이 되었고 또한 단월에게 단단히 빠져 그녀가 보고 싶을 때면 여지없이 이렇듯 연애를 개최하여 그녀를 빼내오곤 하였지요. 참으로 대단하고 또 대단하구나. 단호라, 정녕 너는 어디에서 나타난 귀인이더냐? 내 너만 보면 온 정신이 쏙 빠지는 것이 가히 요망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다. 오늘 연회의 가야금 12줄에 실린 흥이 기가 막히다지만 내 너의 전륜한 미색보다 더 흥이 나는 것은 일찍이 보질 못하였구나. 어찌 이리 출중할 수 있단 말이더냐? 고된 나란 일에 쌓여있다가도 내 너만 보고 있으면 골치 아픈 것들이 모조리 달아나는 것만 같도다. 어머, 참으로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제깟 것이 무얼하고 나으리께 그런 극찬을 받겠사옵니까? 그저 소첩은 나으리 곁에서 보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황홀하옵니다. 자, 제 잔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환하게 찬 보름달처럼 희고 고운 단어를 제 옆에 앉힌 충청감사가 그녀의 기회와 미모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던지자 단월이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겸양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충청감사의 술잔을 채우며 싱그러운 미소를 날리는데 과연 천지가 환하게 밝혀지는 미모라 하겠으니 감사의 하초가 당장이라도 지축을 뒤흔들듯
요동을 치고 있었지요. 연애가 파하자마자 태덕은 기다렸다는 듯이 단월의 허리를 껴안았고 가명으로 넘어가 절경을 즐기며 금치미로 함께 쓰러졌습니다. 나으리,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사옵니까? 소첩, 비록 천하디 천한 기녀이오나 이날까지 제 한 몸을 깨끗하게 간수하며 함부로 여기지 않고 지켜오고 있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태덕이 눈을 흡뜨며 반색을 보였어요. 오늘이야말로 이 단월의 머리를 올려줄 사내가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는 기가 막힌 정보격이 태덕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태덕이 안달이 나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서자 단월은 알싸하고도 오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구차하게 나으리에게 매달리며 안방을 내어달라 하지는 않겠사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줄곧 간수해오던 저희 처음인 만큼 형식적인 혼례의 예만이라도 부디 지켜주셔요. 소녀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나으리를 성심으로 받들 것을 약조하겠사옵니다. 신이나 머리 꼭대기까지 흥에 취해 있던 태덕은 당장에 그러겠노라 대답하고 부랴부랴 냉수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이리도 빼어난 기녀가 그간 굳게 지켜온 처음을 제게 내어주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빌미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제 고열을 빨아먹지도 않겠다는데 어느 사내가 그것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달고 다른 태덕은 타성에 젖어 모든 것이 심드렁하기만 했던 무료한 일상에서 아직도 자신의 염통을 이리 흔들 수 있는 여인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이것은 억만금을 내어주어도 쉬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포만감이었어요. 오히려 태덕은 기녀답지 않은 단월의 지고지순한 태도에 더욱 마음이 동요하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서로 맞절을 하며 혼례식을 치른 다음 거나하게 은잔에 술을 따라 합한주까지 나누었으니 그제야 단월은 촛불을 끄며 제 옷구름을 태덕에게 내놓았습니다. 뇌성병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명 안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지는 거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충청감사 태덕은 가진 기력을 모두 소모하고 흡사 고목이 무너지듯이 단어리로 쓰러져 시원스레 코를 골며 한바탕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단월은 땀에 흠뻑 젖어 한참을 조용히 있다 몸을 일으키고는 어쩐 일인지 쓰러져 자고 있는 태덕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초야를 치른 후 신부가 신랑에게 예를 표하는 모양새처럼 보였지요. 그리고는 깊고도 싸늘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리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저와 단둘이 되는 것도 모자라 술잔마저 나누다니요. 허장성세에 취해 내실을 다지지 못하였으니 이리도 한심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저에 대한 과도한 연심을 거두었다면 제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었을 터인데 꼴이 이 모양이니 과연 여즉 옛 기억을 남겨두고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서방님. 허면 지금부터 꿈속에서라도 잘 들어두시지요. 조선의 명운을 걸고 중마고우로 지낸 권대감과 민대감이 12년 전 서로가 사돈이 되기로 깊은 약조를 했사옵니다. 소첩이 그 어린 나이에 집안끼리 맺어둔 약조를 목숨처럼 여기며 서방님과의 혼인을 꿈에도 그려보던 날 또한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에게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서야 이렇듯 우리를 혼인시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자는 그 약조를 지킬 수 있게 되었군요. 이 약조를 지켜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고통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늘을 걸고 나눈 약조를 지키게 되었으니 우리 집안의 철천지 원수를 갚을 차례이며 그런 연유로 우리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의 아들인 서방님을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도승지 민대감의 아들이자 정약자였던 태덕을 내려다보며 호련히 사라져 생사조차 불분명했던 권대감의 막내딸 단월이 슬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관졸들이 들이닥쳐 식솔들을 참하고 불을 놓았던 그때의 지옥도를 회상하며 그리고 그간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쌓아올려 고생한 과거가 있었기에 단월의 웃음에는 쓰디쓴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불타버린 집터 속 폐부엌 아궁에서 숯검댕을 뒤집었으며 기어나왔을 때부터 이날만을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며 준비해온 단월은 깊게 숨을 들이키고는 옴매무새를 정리하고 가명을 빠져나왔지요.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진 태덕의 요란스러운 코골이 소리를 뒤로한 채 단월의 눈에서는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는 듯한 푸른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가명에서 잠들었던 태덕은 머리가 박살나는 듯한 숙취와 함께 눈을 뜨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월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지 않았으나 간밤 그녀와 함께 온우지정을 나누며 요란하게 밤하늘을 적셨던 비단금 치미에는 단월이 남긴 선명한 처음의 증거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어허, 내 간밤에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또한 노래 하는 말이려니 싶어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다만 그 말이 참말이었구나. 내 당장 단월이 이것을 맞아들여 매일 기방을 나서는 대신 내 침소만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하겠구만. 자신이 단월의 머리를 올린 사내가 되었다는 자만심이 찾아와 한껏 기세가 오르고 신이 난 태덕은 이 기회에 단월을 설중관에서 당장 빼내와 살림을 차릴 궁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이구, 이거 내 몸이 어찌 이리도 가누기 힘겹고 어지럽단 말이더냐. 그러고 보니 자세한 기억도 나지 않고 희미하기만 한 것이 아무래도 어젯밤에 연회장에서 마신 술이 과하였는가? 아니면 간밤 단월과의 거사를 치르며 양기를 모두 도둑이라도 맞아 그러한 것인가? 어째 몸이 뻐근한 것이 퍽 골로하구나.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과 무기력감에 태덕은 맥 빠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스르륵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태덕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져버린 뒤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후 태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채로 호흡이 어려워지더니 상태가 위중해져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백약이 모두 무효했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진맥을 명하였지만 그들 역시도 처음 보는 증상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며 우왕좌왕할 뿐이었지요. 나라가 혼탁했으니 어디 용하다는 의원이라고 다명이만 있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벼슬아치와 관리들에게 뒷돈을 대고 독점하다시피 고을의 의원 자리를 꿰찬 돌팔이들 뿐이었기에 태덕의 증상을 면밀히 살필 능력이 있을 리 만무했어요. 그렇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진 태덕은 그대로 병상에 몸져눕게 되었답니다. 그리 정정하고 흥청망청이던 젊은 감사가 하루아침에 병세를 얻어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골골대니 사람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모두들 몸을 사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태덕이 가명에서 쓰러진 지 불과 8해 만에 그는 마치 송각시를 만난 사람처럼 새카맣게 변해버린 얼굴로 입을 벌린 채 섬뜩한 몰골을 하고는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지요. 젊은 감사를 황천으로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진 가솔들이 태덕의 장례를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다 말고 합한주를 담았던 은술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지요. 잔의 색깔을 보시오. 은술잔이 까맣게 변해 있지 않소. 독이다. 감사께서 독에 당하셨다. 시커멓게 변해 검게 그을려 있는 것을 발견한 가솔들은 그제서야 충청감사가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원들도 감별해내기 까다로웠던 청에서 건너온 기아디 귀한독에 당한 점이 초동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한 끝에 충청감사가 그날 단월과 함께 가명으로 향했다는 증언을 얻게 되었고
충청감사를 해한 범인으로 곧장 지명된 단어를 방방곡곡 수배령을 내려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호련히 기방에서도 거처에서도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 누구도 설중관에 새로 들어온 기녀, 단월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녀를 추적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예전 집사의 등에 엎여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적을 감추었어요. 단월의 뒤를 쫓느라 소득 없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게 되었지요. 자신의 3대 독자가 후손도 두지 않고 흉흉하게 독살되어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황천을 향한 소식이 도승지 민대감의 귀에 들어온 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망가진 폐인이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배반한 권대감에 한 맺힌 원혼이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민대감은 밤마다 귀접한 사람처럼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질러대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치며 흐느끼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배신한 권대감을 부르며 녹이 어린 음성으로 길길이 날뛰곤 하였지요. 민대감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매일 밤 요강에 각혈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대 독자 태덕이 황천으로 떠난 지 2달 만에 제 아들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지요. 눈도 감지 못하고 떠나버린 민대감의 마지막 순간은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표정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측함을 그대로 담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그 모양새를 보고서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을 입에 담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조선팔도 그 어디에서도 단월의 모습을 본 이가 없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